이 대추차 친정 엄마한테 드릴게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잔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35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집을 지켜온 이 노인은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전자 반사면에 비친 하얀 가루, 카드 고지서 속 낯선 명품 구매 내역, 그리고 밤마다 속삭이던 그 남자의 목소리까지. 어머니, 그거 안 돼요. 며느리는 비명처럼 소리쳤지만 박춘자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 차에 뭐가 들었길래 그래?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치매에 걸린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 하지만 그건 살아남기 위한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홈캠 녹음 파일, 성분 분석 결과까지 모든 증거를 쥔 채로 말이죠. 과연 이 노인은 어떻게 며느리의 살인 계획을 간파하고 역습에 성공한 걸까요? 지금부터 한 여성이 죽음 앞에서 펼친 치밀한 생존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이 이야기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거주하는 한 여성의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35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젠 몸이 알아서 움직이죠. 박춘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동선이었어요. 부엌으로 가는 길, 냉장고 앞, 신발장까지 모든 게 손에 익은 지 오래였습니다. 오늘도 국밥 30그릇은 팔아야 할 텐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박춘자의 얼굴엔 69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주름살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였어요. 시집와서 고생한 20대, 국밥집을 시작한 30대, 아들 우진이를 키우며 악착같이 돈을 모은 40대와 50대. 그리고 이제 60대 후반,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3층짜리 건물까지 마련했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서지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새벽 4시 30분 며느리가 이 시간에 깨어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박춘자는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32살의 며느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서 있었죠. 응, 가게 가야지. 너는 왜 앉아? 화장실 가려고요. 어머니, 아침은 드시고 가세요. 아니다, 가게에서 먹을게. 박춘자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며느리가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오늘은 제가 가게 열어드릴까요? 됐어. 내가 할게. 박춘자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느껴지는 며느리의 시선이 묘하게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가게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한옥마을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아직 가을 냄새가 남아 있었죠. 박춘자는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35년째 지키고 있는 이 공간, 콩나물을 씻고 육수를 끓이는 일이 손에 익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아줌마, 국밥 하나요? 아침 6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기사, 새벽 배달 노동자, 시장 상인들. 박춘자는 능숙하게 국밥을 말아 내놓았어요. 많이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손님들의 후루룩 소리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35년 동안 살아온 보람이 느껴졌어요. 박춘자는 주방에서 국물 맛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점심은 집에서 드실 거예요? 아니, 가게에서 먹을게. 그럼 저녁에 봬요.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친절한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5년이 됐지만 며느리는 늘 무뚝뚝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다정해진 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에이, 내가 너무 예민한가? 박춘자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씻고 오세요. 그래, 알았어. 박춘자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오늘따라 더 피곤해 보였어요.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식탁 위에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며느리가 의자를 빼주며 웃었습니다. 박춘자는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들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지혜야, 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어머니 기운 나시라고요. 며느리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박춘자는 여전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며느리의 시선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관찰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잘 먹었다. 박춘자는 수저를 놓고 일어섰어요.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다시 불렀습니다. 어머니, 대추차 한 잔 드시고 주무세요. 몸에 좋아요. 아니야, 괜찮아. 에이, 그냥 한 잔만요. 제가 정성껏 끓였어요. 며느리는 이미 찻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박춘자는 할 수 없이 받아들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추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맛있네. 고마워. 천만에요, 어머니.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춘자는 남은 차를 다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우니 금방 졸음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빨리 잠이 드는 게 이상했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날 밤 박춘자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쯤 이상한 소리에 눈이 떠졌어요. 누군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오늘도 먹였어. 곧 될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박춘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험금 얼마라고? 5억? 그 정도면 충분하지. 우리 곧 만날 수 있어.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며느리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박춘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 끝 거실 쪽에서 며느리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걱정 마, 아무도 모를 거야. 자연사로 처리될 테니까. 자연사? 박춘자의 등골에 오한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는 건 혹시 자신의 죽음이 아닐까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지금 나가서 따져 물을 순 없었습니다. 일단은 더 지켜봐야 했어요. 박춘자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보험금 5억, 자연사. 혹시 며느리가 정말 자신을 죽이려는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박춘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춘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3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어요. 어젯밤 들었던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자연사, 그 단어들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죠. 혹시 정말? 박춘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며느리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아들 우진이는 출장으로 일주일째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집엔 자신과 며느리 둘뿐이었죠. 부엌으로 가는 길에 식탁 위를 보니 어젯밤 마셨던 대추차 주전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박춘자는 주전자를 들어 냄새를 맡았어요. 달콤한 대추 향이 났지만 그 밑에 뭔가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주전자 바닥에 하얀 가루 같은 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박춘자는 손가락으로 찍어 코끝에 가져갔습니다. 쓴맛이 났죠. 대추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맛이었어요.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게 수면제? 아니면 다른 약물? 박춘자는 주전자를 다시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황하면 안 됐죠. 증거를 찾아야 해. 박춘자는 며느리 방 쪽을 힐끗 보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거실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전기세 고지서, 수도세 고지서, 그리고 카드 명세서. 이게 뭐야? 박춘자는 카드 명세서를 펼쳐봤습니다. 며느리 명의의 카드였어요. 사용 내역을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명품 가방 400만 원, 호텔 식사 80만 원, 백화점 의류 300만 원. 한 달에만 1,500만 원이 넘게 쓰여 있었죠.
이 돈을 어디서? 며느리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아들 우진이 월급은 300만 원 정도였어요.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박춘자는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어요.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명의는 박춘자, 금액은 5천만 원. 하지만 박춘자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이건 분명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이 여자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돈을 빌린 거였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춘자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들키면 안 됐습니다. 새벽 4시, 박춘자는 평소처럼 옷을 갈아입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돈을 빼돌리고 심지어 보험금까지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게에 도착해 준비를 시작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콩나물을 씻다가 그릇을 떨어뜨렸고 육수를 끓이다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은데.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춘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나이가 드시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고맙습니다. 손님이 나간 뒤 박춘자는 주방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35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 건물까지 마련한 것도 다 가족을 위해서였는데, 그런데 며느리는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전화 통화 내용도 정확히 듣지 못했고 대추차의 가루도 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박춘자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대신 근처 약국으로 향했어요. 약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수면제는 어떻게 생겼어요? 수면제요? 보통 하얀 알약 형태인데 가루로 만들 수도 있어요. 왜 물어보세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박춘자는 얼버무리며 약국을 나왔습니다. 역시 그랬어요. 어젯밤 대추차에 탄 게 수면제가 맞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춘자는 한 남자를 봤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자신의 집 앞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저 사람은 누구지? 박춘자는 멀찍이 떨어져서 남자를 지켜봤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봉투였어요. 잘 부탁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걱정 마. 깨끗하게 처리할게. 들키면 안 돼. 절대로. 알아, 내가 전문가야. 두 사람은 잠깐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골목 반대편으로 걸어갔고 며느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박춘자는 숨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전문가. 뭘 깨끗하게 처리한다는 거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를 고용한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건 아마도 자신을 해치기 위한 계획일 거였습니다. 박춘자는 남자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집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몸이 안 좋아서. 그러세요? 그럼 얼른 쉬세요. 저녁은 제가 차려드릴게요. 며느리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춘자는 이제 그 다정함이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며느리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박춘자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증거를 더 모아야 할까? 아니면 지금 당장 아들에게 전화해야 할까? 아니야, 아직 이르다. 박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며느리가 발뺌할 거였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남아야 했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저녁 드세요. 알았어, 나갈게. 박춘자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또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대추차 한 잔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대추차 끓였어요. 꼭 드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찻잔을 밀어줬습니다. 박춘자는 찻잔을 바라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 속에 다시 그 하얀 가루가 섞여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고마워. 박춘자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간 틈을 타서 화분에 몰래 버렸습니다. 그리고 빈잔을 들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죠. 잘 마셨다. 다행이에요. 어머니 건강에 좋을 거예요. 며느리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마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박춘자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여자 절대 용서 못해.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며느리의 계획을 막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박춘자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며느리를 속이기로요.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치매에 걸린 척하는 거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춘자는 며느리 앞에서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같은 말을 2번 하거나 방금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지혜야, 아침 먹었니? 어머니, 방금 같이 먹었잖아요. 그래? 내가 먹었나? 기억이 안 나네. 박춘자는 멍한 표정으로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의심에서 흥미로, 그리고 희망으로.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응.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쉬세요.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춘자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연기가 먹혀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춘자는 가게에 가는 길을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평소에 가던 길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며 우왕좌왕했어요. 며느리가 뒤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며느리가 팔을 잡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박춘자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마워. 내가 요즘 왜 이러지?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엔 진짜 걱정이 아니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춘자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고 믿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가게에 도착한 박춘자는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부러 실수를 했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거나 국물을 흘리거나 손님 주문을 까먹는 척했죠. 아줌마, 국밥 하나 더 달라고 했잖아요. 그랬나? 미안해요. 깜빡했네.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던 박춘자가 자꾸 깜빡거리니까요. 아줌마, 요즘 건강 안 좋으세요? 응, 좀 그런가 봐. 나이 탓인가? 박춘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춘자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며느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실래요? 저녁? 지금 몇 시야? 6시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몇 시에 왔지? 5시 30분에 오셨어요. 벌써 30분 전인데 기억 안 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춘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요즘 자꾸 이래. 어머니, 병원 가보실래요?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박춘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연기가 들통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며느리가 완전히 믿게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녁을 차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대추차를 내왔어요. 박춘자는 찻잔을 들었지만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변기에 버렸죠. 어머니, 차 다 드셨어요? 응, 맛있었어. 다행이에요. 건강에 좋으니까 매일 드세요. 며느리는 빈 찻잔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춘자는 그 웃음이 소름 끼쳤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춘자는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며 며느리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자정쯤 며느리가 또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수야, 잘 됐어. 어머니가 치매 증상 보이기 시작했어. 박춘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태수. 그 남자의 이름이었군요. 응, 매일 먹이고 있어.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거야. 그러면 우리 5억 받아서 같이 살 수 있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뜰대로 들떠 있었습니다. 박춘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 완벽한 범죄야. 노인성 치매로 자연사하는 거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해. 전화가 끊어진 뒤 며느리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춘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거실로 나가 며느리의 핸드폰을 찾아봤어요.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춘자는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며느리가 자주 쓰는 생일을 눌러보니 열렸습니다. 역시 메시지 목록에 태수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대화 내용을 읽어내려가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일 한 잔 더 먹이면 완전히 정신 못 차릴 거야. 보험금 수령 후 바로 이혼하고 만나자. 늙은이 하나 처리하는 거 어렵지 않아. 박춘자는 핸드폰을 촬영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핸드폰이 방에 있었습니다. 일단 메시지 내용을 머릿속에 새기고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방으로 돌아온 박춘자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작성했어요. 며느리와 태수의 대화 내용, 날짜, 시간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박춘자는 다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을 더 관찰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추차에 든 약물이 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춘자는 평소보다 더 멍한 척했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수저를 떨어뜨리고 반찬을 흘리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지혜야, 오늘 무슨 요일이야? 월요일이에요, 어머니. 월요일? 그럼 가게 가야 하나? 이미 다녀오셨어요. 방금 오셨잖아요. 박춘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박춘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심각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거야. 에이, 검사만 받아보세요. 제발이요. 며느리가 팔을 잡았습니다. 박춘자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싫어. 병원 안 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박춘자는 일부러 화를 낸 거였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가끔 보이는 증상이었죠. 어머니, 진정하세요. 난 괜찮다고. 왜 자꾸 병원 가래? 박춘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완벽해. 이제 정말 시간 문제야. 박춘자는 문에 귀를 대고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죠. 오후가 되자 박춘자는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낮잠을 자는 사이였어요. 근처 대형마트로 가서 초소형 녹음기와 홈캠을 샀습니다. 점원에게 사용법을 배우고 집으로 돌아왔죠. 며느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박춘자는 조심스럽게 거실 선반 뒤에 홈캠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방 앞 복도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이제 내 모습을 다 기록할 거야. 박춘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핸드폰으로 홈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거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며느리가 대추차를 만드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박춘자는 방에서 핸드폰으로 홈캠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대추를 넣었어요. 그리고 저게 며느리가 서랍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하얀 가루가 든 봉지였어요. 며느리는 주위를 살피더니 봉지를 열어 주전자에 탔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박춘자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녹화했어요. 잡았다. 박춘자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요. 며느리가 대추차에 약물을 타는 장면을 영상으로 남긴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대추차도 준비했어요. 알았어, 나갈게. 박춘자는 평소처럼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추차가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찻잔을 밀어줬습니다. 어머니, 오늘 거 특별히 진하게 끓였어요. 꼭 드세요. 그래, 고마워. 박춘자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시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간 사이 화장실로 가서 변기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빈잔을 들고 나와 자연스럽게 행동했죠. 며느리는 빈 찻잔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춘자는 그 표정을 보며 속으로 결심했어요. 이제 끝을 낼 시간이야.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박춘자는 며느리 앞에서 점점 더 심한 치매 증상을 보였어요. 밤낮을 헷갈리고 며느리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척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듯 행동했죠. 여보, 당신 누구예요? 박춘자는 며느리를 보며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지혜요. 며느리?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있었나?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며느리가 박춘자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춘자는 계속 멍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얼굴에 환희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며느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춘자는 그 모습을 눈여겨봤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방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또 태수와 통화했습니다. 박춘자는 복도에 숨겨둔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했어요. 태수야,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어머니가 완전히 정신을 못 차려. 그래?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 응, 내일부터 양을 2배로 늘릴 거야. 그러면 일주일 안에 끝날 거야. 조심해. 들키면 안 돼. 걱정 마. 어머니는 이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야. 전화가 끊어진 뒤 박춘자는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약물의 양을 2배로 늘린다니.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춘자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대추차를 버리는 대신 작은 병에 담아두기로 한 거예요. 증거로 쓸 수 있을 테니까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평소보다 더 진한 대추차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오늘 거는 정말 특별해요. 꼭 다 드세요. 응, 알았어. 박춘자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지켜보고 있어서 한 모금 마시는 척했어요. 입술만 적시고 삼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갔죠. 그 순간 박춘자는 재빨리 찻잔에 차를 준비해둔 작은 병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화분에 버렸어요. 병을 옷주머니에 숨기고 빈 찻잔을 들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다 마셨어요. 정말이요? 어머니 대단하시네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춘자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악의를 느꼈어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다음 날 박춘자는 며느리 몰래 병원에 갔습니다. 독성학 검사를 해주는 병원이었어요. 접수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이 물에 뭐가 들었는지 검사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물인데요? 제가 마시는 차인데 이상한 맛이 나서요. 직원은 병을 받아들고 의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의사가 나와 박춘자에게 물었어요. 혹시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럼 이 차를 누가 만들어줬나요? 그건 말하기 어려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어요. 할머니, 이 차에 졸피뎀이라는 수면제가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졸피뎀? 네, 이 정도 양이면 노인분께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장기 복용하면 기억력 장애, 의식 장애가 오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박춘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이거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경찰 조사에 필요하시면 검사 결과서를 드릴 수 있어요.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박춘자는 검사 결과서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였어요. 영상, 녹음, 그리고 성분 분석 결과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춘자는 경찰서 앞을 지나갔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들 우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체포되면 아들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날 죽이려 했잖아. 박춘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와 아들에 대한 걱정이 뒤섞였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30대 중반의 남자, 골목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박춘자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이분은 제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 박춘자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그래, 안녕. 박춘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살짝 열어두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왜 여기 왔어? 위험하잖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마지막 확인하려고. 정말 괜찮아? 응, 어머니 상태 봤지? 완전히 정신 나갔어.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돼. 보험금 수령 절차는 준비했어? 당연하지. 죽으면 바로 처리할 거야. 박춘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그럼 나갈게. 들키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가. 남자가 나간 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춘자는 녹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이제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모두 모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또 대추차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평소보다 양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2잔 드세요. 많이 드셔야 건강해지세요. 2잔? 네, 어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니까. 며느리가 찻잔 2개를 밀어줬습니다. 박춘자는 찻잔을 바라봤어요. 이 차를 마시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알았어, 마실게. 박춘자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혜야. 네, 어머니. 고마워. 이렇게 날 챙겨줘서. 며느리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어머니니까요. 박춘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며느리가 밖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안 마셔? 빨리 마셔야 하는데. 박춘자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확인했어요. 영상, 녹음 파일, 검사 결과서, 메시지, 사진.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박춘자는 출장 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린 뒤 아들이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우진아, 엄마 말 잘 들어. 박춘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아들이 놀라 물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안 아파. 근데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집에 올 수 있어? 지금요? 출장 중인데. 우진아,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내일이라도 꼭 와야 해.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내일 아침에 갈게요. 고마워, 아들. 전화를 끊은 박춘자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경찰서 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내일 아들이 오면 모든 걸 보여주고 함께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알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박춘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을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 그렇게 착해 보였는데 언제부터 변한 걸까? 돈 때문이었나? 박춘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박춘자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며느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박춘자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모든 걸 끝내자. 오전 9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우진이가 돌아온 거예요. 박춘자는 소파에서 일어나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피곤하지?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급한 일이에요? 우진이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박춘자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얘기하자. 지혜한테는 비밀이야. 엄마, 무슨 일인데요? 방문을 닫은 박춘자는 아들을 안치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봐. 내 와이프가 뭘 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홈캠 영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대추차에 하얀 가루를 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우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면제야. 검사 결과서도 있어. 박춘자는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서를 내밀었습니다. 우진이는 서류를 읽으며 점점 창백해졌어요. 졸피뎀? 이건 심각한 약물인데. 그래. 내 와이프가 매일 날 죽이려고 먹인 거야. 다음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며느리와 태수의 통화 내용이 재생됐어요. 보험금 5억, 자연사 처리, 이혼 계획까지. 우진이는 녹음을 듣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더 있어. 박춘자는 며느리의 카드 명세서, 위조된 대출 서류, 그리고 태수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까지 모두 보여줬습니다. 우진이는 말을 잃었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너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제대로 살펴봤어야 했는데.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우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춘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 우리 함께 해결하자.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지. 우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며느리에 대한 분노, 자책감, 그리고 슬픔.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오빠 언제 왔어요? 아침 안 드셨죠? 제가. 며느리는 방 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우진이와 박춘자의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무슨 일 있어요? 지혜씨. 우진이가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우진이의 딱딱한 목소리에 움찔했어요. 왜 그래요, 오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다 뭔가요? 우진이가 핸드폰을 들어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가 대추차에 약을 타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뭔데요? 우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는 뒤로 물러서며 말을 더듬었어요. 오빠, 오해야. 그냥 어머니 불면증 때문에. 불면증? 수면제를 치사량 가까이 먹였는데. 치사량?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그냥 뭔데요? 엄마를 죽이려 했잖아요. 우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부인했어요. 아니야, 정말 아니야. 나는 그런 생각 없었어. 없었다고요? 그럼 태수는 누구예요? 보험금 5억은 뭐고요?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진이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며느리 자신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거야. 그러면 우리 5억 받아서 같이 살 수 있어.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오빠,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우리 엄마를 죽이려 했는데 미안하다고? 우진이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박춘자가 아들을 진정시켰어요. 우진아, 진정해. 이제 경찰을 불러야 해. 네, 엄마. 지금 바로 신고할게요. 우진이가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제발. 며느리는 바닥을 기며 박춘자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박춘자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제발이요.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이 나갔어요. 나요. 박춘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계속 애원했어요. 어머니, 저 감옥 가면 죽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한 번만. 넌 날 매일 독살하려 했잖아. 박춘자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바닥에 찌우며 빌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우진아, 전화해. 네, 엄마. 우진이가 110을 눌렀습니다. 며느리는 절망적으로 소리쳤어요. 안 돼. 오빠, 안 돼. 며느리는 우진이에게 달려들어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이가 팔을 뿌리쳤어요. 나요.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을 뻔했잖아요. 여보세요? 신고하려고요. 우진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박춘자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동정심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5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지만 며느리는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죠.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형사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고하신 분이 박춘자 씨이신가요? 네, 제가 그 사람 엄마입니다.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춘자는 지금까지의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 모은 증거들, 그리고 공범 태수의 존재까지. 형사들은 증거를 하나씩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공모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 외에 공범도 있어요. 강태수라는 남자예요. 박춘자는 태수의 사진과 연락처를 넘겼습니다. 형사가 무전으로 지시를 내렸어요. 강태수 체포영장 청구하고 현재 위치 파악해.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다가가 수갑을 채웠어요. 서지혜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이 읽혀지는 동안 며느리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고만 있었어요. 일어서세요. 형사가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박춘자를 한 번 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박춘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고 경찰차로 끌려갔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우진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박춘자는 아들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 같아요. 어떻게 저런 여자를. 너 잘못 아니야. 사람은 속마음을 숨기니까. 그래도 엄마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우진이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박춘자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들을 위로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괜찮아, 우진아. 엄마는 괜찮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네,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끌려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춘자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허전했죠. 아줌마, 국밥 하나요?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박춘자는 능숙하게 국밥을 말아 내놓았어요. 많이 드세요. 아줌마,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 그냥. 좀 쉬었더니 괜찮아졌어요. 박춘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은 국밥을 후루룩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2시쯤 형사 한 명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집에 왔던 그 형사였어요. 박춘자 씨, 잠깐 시간 되십니까? 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형사는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박춘자는 앞치마를 벗고 형사 맞은편에 앉았어요. 공범 강태수를 체포했습니다. 서울에서 도주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요? 네. 서지혜 씨와 강태수는 모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자백했어요. 형사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와 태수의 진술서가 있었어요. 강태수는 서지혜 씨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3년 전에 우연히 재회했고 그때부터 불륜관계를 이어왔다고 해요. 3년 전. 박춘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바람을 핀 거였어요.
두 사람은 6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서지혜 씨가 할머니 명의로 보험을 들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강태수가 수면제를 구해다 줬습니다. 수면제는 어떻게 구했나요? 강태수의 여동생이 정신과 의사예요. 그쪽에서 처방전을 위조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박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이 치밀했던 거예요. 만약 자신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정말 죽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모아두신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영상, 녹음, 검사 결과까지 완벽했어요. 덕분에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요. 두 사람은 살인미수, 보험사기 공모,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각각 10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형사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박춘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며느리. 아니, 서지혜는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증거를 보고 나서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구치소에서 매일 울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박춘자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느껴졌어요.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친 젊은 여자가. 할머니, 혹시 합의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없어요. 절대로. 박춘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알겠습니다. 재판 일정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고생하세요. 형사가 나간 뒤 박춘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어요. 손님들도 다 나가고 혼자만 남았습니다.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를 처벌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오진이는 지난 이틀 동안 거의 말이 없었어요. 충격이 컸던 거죠. 저녁 6시 박춘자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오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술병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진아, 술 마셨니? 네, 엄마. 조금. 오진이의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박춘자는 아들 옆에 앉았어요. 많이 힘들지? 엄마. 제가 정말 바보 같아요. 어떻게 5년 동안 몰랐을까요? 넌 잘못 없어. 아니에요. 제가 집에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출장만 다니고 엄마랑 지혜 둘만 있게 놔둬서. 오진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춘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오진아, 이제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 잘 살면 되지.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세요? 죽을 뻔했잖아요. 엄마도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싸운 거야. 박춘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오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 이혼할게요. 그래, 그래야지. 미안해요, 엄마. 제가 이상한 여자를 데려와서. 됐어.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 박춘자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오진이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3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춘자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들을 위해 아침을 차리려고요. 냉장고를 열자 며느리가 사놓은 재료들이 보였어요. 이것들도 다 버려야겠네. 박춘자는 재료들을 꺼내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만졌던 모든 것을 치우고 싶었어요. 대추, 주전자, 찻잔까지 모두 버렸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진이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며느리의 흔적을 지워나갔어요. 옷, 화장품, 가방까지 모두 박스에 담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버려. 다 필요 없어. 알겠어요, 엄마. 오후가 되자 집안이 깨끗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있었던 흔적이 거의 사라졌어요. 박춘자는 거실을 둘러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요. 오진이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박춘자는 아들을 보며 웃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저녁 무렵 형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박춘자 씨, 서지혜 씨가 할머니께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받아보시겠습니까? 편지요? 네, 구치소에서 쓴 편지예요. 거절하셔도 됩니다. 박춘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썼을까? 궁금하긴 했어요. 받을게요. 알겠습니다. 내일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춘자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진이가 물었어요. 무슨 전화예요, 엄마? 지혜가 편지를 보냈대. 편지요? 뭐라고 쓴 거래요? 모르지. 내일 와봐야 알겠지. 박춘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박춘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썼을까? 사과 편지일까? 아니면 원망하는 내용일까? 박춘자는 내일이 오기가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박춘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집은 조용했어요. 대추차를 마실 필요도 약물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안전한 밤이었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박춘자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도 가게 가야지. 박춘자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35년간 해온 일이었어요. 며느리 때문에 멈출 순 없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국밥집으로 가는 길, 박춘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박춘자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냈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차례였어요. 다음 날 오후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형사가 말한 대로 며느리의 편지였어요. 박춘자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엄마 안 읽으실 거예요? 우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춘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읽을게. 궁금하니까. 봉투를 뜯자 편지지 3장이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필체였어요. 박춘자는 소파에 앉아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보며 매일 울고 있어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편지만은 꼭 쓰고 싶었어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빚에 쪼들리며 사셨고 저는 늘 남들이 부러웠어요. 친구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진 오빠를 만났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하고 나서도 처음 2년은 괜찮았습니다. 어머니도 좋으셨고 우진 오빠도 잘해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욕심이 커졌습니다. 명품을 사고 싶었고 좋은 차를 타고 싶었어요. 우진 오빠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았습니다. 빚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절박해졌어요. 그때 태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대학 때 사귀던 남자였어요. 그는 제 상황을 듣고 나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자고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비톡촉 전화가 올 때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날 때마다 그 생각이 커졌습니다. 결국 저는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갔어요. 수면제를 구하고 매일 대추차에 탔습니다. 어머니께서 점점 이상해지시는 걸 보면서도 멈추지 못했어요. 돈 때문에, 태수 때문에, 제 욕심 때문에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신 줄 알았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어머니의 연기였고 저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 제 인생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머니,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려 한 괴물이었어요. 감옥에서 제 죄를 씻겠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 서지의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박춘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박춘자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며느리의 사과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진아, 엄마 이제 며느리 생각 안 하려고. 끝난 일이야. 네, 엄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너도 이제 새 출발해야지.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 엄마, 그건 좀. 왜? 넌 아직 38이야. 젊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박춘자는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우진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일단 엄마랑 같이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이틀 후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뒤였어요. 박춘자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너는 회사 가. 괜찮아요. 휴가 쓸게요. 우진이는 엄마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박춘자는 고마웠어요. 한 달이 지나고 재판날이 왔습니다. 박춘자와 우진이는 법정에 갔어요. 방청석에 앉아 기다리니 며느리가 호송돼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며느리는 말라 있었어요. 한 달 만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박춘자를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며느리의 범죄 사실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서지혜는 시어머니 박춘자 씨를 상대로 계획적인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6개월에 걸쳐 수면제를 투약했고 보험금 5억 원을 노렸습니다. 공범 강태수와 함께 범행을 계획했으며 피해자가 사망하면 이혼 후 재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검사가 낭독한 내용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인에게 물었어요. 변호인 할 말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잠깐만요. 박춘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이 박춘자를 보며 물었어요. 피해자분,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허락합니다. 말씀하세요. 박춘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지혜 씨, 고개 좀 들어봐요.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당신은 5년 동안 우리 가족이었어요. 난 당신을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날 죽이려 했어요. 돈 때문에.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사람을 죽이려 했어요. 그것도 당신을 믿고 살았던 사람을. 박춘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난 당신을 용서 안 할 겁니다. 절대로. 감옥에서 당신 죄를 씻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네. 네.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춘자는 자리에 앉았어요. 우진이가 엄마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증거들이 제출됐고 증인 신문이 있었어요. 박춘자는 자신이 겪은 일을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서지혜는 살인미수, 보험사기 공모,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공범 강태수는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지만 박춘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끝났어.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며느리가 호송되며 박춘자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박춘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법정을 나왔어요. 우진이가 따라왔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응, 이제 정말 끝이야.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와 햇빛 아래 섰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박춘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진아,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네, 엄마. 어디 가실래요? 국밥집. 엄마 가게로 가자. 알겠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박춘자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겼어.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습니다. 자부심이었어요. 자신을 지켜낸 것에 대한 자부심. 1년이 흘렀습니다. 박춘자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우진이가 함께였죠. 엄마, 콩나물 다 씻었어요. 그래, 고마워. 이제 육수 끓여야지. 우진이는 이혼 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국밥집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35년간 혼자 일해온 엄마를 더 이상 혼자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줌마, 국밥 둘이요. 단골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춘자는 환하게 웃으며 국밥을 말았어요. 많이 드세요. 오늘은 서비스로 하나 더 드릴게요. 어머, 정말요? 감사합니다. 손님들은 기쁘게 국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우진이가 반찬을 채워주며 웃었어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오전 10시쯤 가게에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자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밥 하나 주세요. 네, 앉으세요. 박춘자는 국밥을 말아 내놓았습니다. 여자는 국밥을 먹으며 가게를 둘러봤어요. 여기 정말 오래된 가게 같아요. 분위기가 좋네요. 35년 됐어요. 우와, 대단하세요. 혼자 하셨어요? 응, 그랬는데 이제 아들이랑 같이 해요. 박춘자가 주방에서 일하는 우진이를 가리켰습니다. 여자는 우진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효자시네요. 요즘 그런 아들 보기 힘든데. 고마운 아들이죠. 국밥을 다 먹은 여자는 계산을 하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 근처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주 올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박춘자는 명함을 받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자가 나간 뒤 우진이가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카페 사장님이시네. 이름이 최민지. 응, 친절한 손님이었어. 엄마, 저분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예요. 그래? 우리 국밥이 맛있나 보지. 박춘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이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최민지는 가게에 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우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 아들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 박우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민지예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우진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최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국밥을 먹었어요. 박춘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 우진이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며칠 후 최민지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커피 2잔을 들고 왔어요. 사장님, 우진 씨, 커피 드세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 커피예요. 어머, 고마워요. 박춘자는 커피를 받았습니다. 우진이도 커피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진 씨,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제 카페에도 놀러 오세요. 네. 시간 나면요. 최민지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박춘자는 아들을 보며 물었어요. 우진아, 저분 괜찮아 보이는데? 엄마, 무슨 소리예요? 뭐 엄마는 저분이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던데. 우진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춘자는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엄마, 넌 아직 젊어. 새로운 사람 만나야지. 박춘자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지난 일 때문에 평생 혼자 사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우진이는 용기를 내서 최민지의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최민지는 3년 전 이혼한 싱글맘이었습니다. 7살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죠. 우진 씨도 이혼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작년에요. 힘드셨겠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진이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이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최민지 씨 만나고 왔어요. 그래? 어땠어? 좋았어요. 편안했어요. 다행이다. 자주 만나봐. 네, 엄마. 우진이는 웃었습니다. 박춘자도 따라 웃었어요. 아들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우진이와 최민지는 연인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어요. 최민지의 딸 지우도 우진이를 좋아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뭐 먹어요? 지우야, 국밥 먹을래? 네. 할머니 국밥 맛있어요. 지우는 박춘자의 국밥집에 자주 왔습니다. 박춘자는 지우를 손녀처럼 예뻐했어요. 지우야, 많이 먹어. 그러면 많이 먹어야지. 네, 할머니. 지우는 국밥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박춘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1년 후 우진이와 최민지는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어요. 가족과 친한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우진아, 행복해야 해. 네, 엄마. 이번엔 잘할게요. 그래, 민지 씨도 좋은 사람이니까 잘 될 거야. 박춘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진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결혼식이 끝나고 새 가족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진이, 최민지, 그리고 지우. 박춘자는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됐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그래? 우리 지우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네. 할머니가 만든 국밥 매일 먹고 싶어요. 지우는 박춘자에게 안겼습니다. 박춘자는 지우를 꼭 안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가족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박춘자가 만든 국밥과 반찬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요리가 최고예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박춘자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힘든 시간을 견뎌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춘자는 혼자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왔네. 박춘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죽을 뻔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고 이겼습니다. 끝까지 날 지킨 건 나 자신이었어. 박춘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지우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박춘자는 지우를 안아 올렸어요. 별 보고 있었어. 지우야, 별 예쁘지? 네. 진짜 예뻐요. 우리 지우도 예쁘지? 할머니가 더 예뻐요. 지우는 박춘자의 볼에 뽀뽀했습니다. 박춘자는 웃으며 지우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지우. 두 사람은 그렇게 별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박춘자의 인생도 다시 빛나고 있었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박춘자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어요. 70년을 살아온 몸이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국밥집 가야지. 박춘자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우진이가 벌써 일어나 있었어요. 엄마, 같이 가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어요. 박춘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국밥집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36년째 지키고 있는 이 공간, 이제 아들과 함께 지킬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엄마, 육수 끓일게요. 그래, 고마워. 박춘자는 콩나물을 씻으며 웃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냈고 이제 행복한 날들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박춘자는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아무도 대신 지켜줄 수 없다는 걸.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아줌마, 국밥 하나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박춘자는 환하게 웃으며 국밥을 말았어요. 네, 많이 드세요. 오늘도 박춘자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살아있는 하루였어요.